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 배경, 왜 독립하게 됐나, 또 독립하게 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들, 또 우리가 역사를 알아갈 때 배워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또 그걸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미국의 독립에 관한 부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좀 오늘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13개 주가 출발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 여기 이제 1차로 13개 주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1차로 있던 13개 주가 가장 먼저 생긴 버지니아주 1607년,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플리무스 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1620년, 그 아래 1630년, 펜실베니아주 1680년, 그리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1705년, 그리고 마지막 조지아주가 1732년. 그래서 약 110년 동안 13개 주가 하나씩 이렇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3개 주는 생긴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배경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의 독립적인 공동체였고 독립적인 식민지 지역이면서 각각의 정부 체제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각 주들 간에 있어서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종교 문제도 크게 작용을 해서 종파가 다르니까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인종도 많이 달랐고요. 또 세워지게 된 배경도 많이 달랐다.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의 주가 가장 마지막으로 1732년에 가장 마지막 주 조지아주가 이렇게 딱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이 조지아주에 있는 사람들을, 이 조지아주는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세워졌죠. 어떤 다른 주 들과 달리, 물론 펜실베니아주도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세워졌다기보다 펜실베니아주는 이제 땅을 유산으로 받고 윌리엄 펜이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그 주를 오픈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렇게 그 넓은 땅에, 우리나라보다도 무려 3배 이상이나 큰 땅에 아무나 오면 조그마한 돈만 내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경작하고 일구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2000년 역사에 과연 이렇게 많은 시대에 100년 동안에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 수백만이 넘어요. 사실 수천만 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그냥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국가가 있었을까? 그렇게 성장한 국가가 있었을까? 사실 진짜로 찾기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게 미국의 그 등장의 한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그 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인디안 땅을 정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광활한 대륙이 전부 다 인디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인디안이 광활한 대륙 안에 가득 차서 살고 있으면서 북미 대륙에 있어서 어떤 문명을 이루고 살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이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고 이 땅 전체가 자기들 땅이라고 이제 클레임하고 살고 그런 것은 또 아니었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백인들은 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그 땅들을 이제 차지해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인디안과 관계없는 땅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 땅들이 이제 미국에 편입이 됐으니까, 미국으로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저렇게 넓은 땅이 그 일반 민중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의 조그만 자기 재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건너오게 되면 막대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일할 수 있는 자유, 생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유, 빼앗기지 않고, 그런 자유가 실제적으로 주어진 국가는 수천 년 동안에 드물죠. 이제 다른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어떤
그 나라의 기본 자원들을 많이 뺏어가지고 자기가 잘 살게 나라, 뭐 일본 같은 나라, 우리나라를 향해 그런 나라도 있겠고, 또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는 왕국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카이사르든 폼페이우스든 거대한 어떤 문명을 세우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북미 대륙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저기에 있는 땅들 중에 절대 다수가 주인이 없는 땅들 자체가 개간이 되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또 다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재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생겨진 중부에 있는 주하고 북부에 있는 청교도 1620년, 1607년은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이라고 첫 번째 타운인데, 이거는 거의 영국 정부가 막 돈 쏟아붓듯이 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유지된 것이고, 1620년에 플리머스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배 이름이고, 플리머스는 마을 이름입니다. 여기는 이제 매사추세츠가 되겠죠. 반대로 써야죠. 주 이름은 먼저 써야죠. 여기 버지니아주, 여기는 매사추세츠주. 그 다음에 플리머스, 보스턴, 이런 식이지. 이 주의 성공이, 이 타운의 성공이 이제 전 유럽의 미국 이민의 계기가 되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서 뉴 잉글랜드 웨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 그리고 카먼웰스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다. 그다음 플랜테이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스테이트다, 이런 개념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될 때 영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교육적 공동체가 들어섰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강조를 했죠. 그런데 또 그 신앙이 이게 전통적 신앙이 아니라 성서적이고 도덕주의에 기반하고 그리고 언약 사상에 기반했다. 이제 그게 청교도 신학의 특징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숙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숙명은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세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눈에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들이 계속 가면서 1640년대에 이르면 이제 델라웨어, 1680년대 이르기까지 이제 펜실베니아, 그다음 뉴욕주, 캐롤라이나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1732년에 조지아주,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13개 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개 주가 이제 들어서는 이 과정이 이제 110년 정도 걸리죠. 근데 조지아 주의 설립은 이제 오글토피 장군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 이제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살면 땅을 그냥 불화하려고 그 주를 만들었어요. 뱃상만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뱃상만 마련해서 오면은 자기가 처음에는 물론 이제 땅이 전적으로 공짜가 아닙니다. 처음에 열심히 일해서 그 땅값을 일부 갚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고 또 공짜로 주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들을 점점 갖게 되고, 그래서 근면이라는 어떤 가치도 여기서 함께 이제 개발이 되고 그렇죠. 근데 조지아주 주지사가 자기 원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 아메리카라는 것을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각 주마다 다 기독교 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지아주 주지사도 기독교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 최초로 목회자를 초청했는데 그 목회자가 잘 버티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 목회자가 바로 존 웨슬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존 웨슬리는 사실 나중에 그 세계적인 그 영적 그 대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직 존 웨슬레의 시기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는 영향을 주는 인물이 아니고, 먼 훗날 미국의 독립과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에 웨슬레의 제자들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가 활동하는 시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시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감사한 말이에요. 또 시대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시대가 지나면 다 사라지고, 또 제가 활동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죠. 이때 웨슬레는 정작 왔지만 준비 안 됐지만 이제 다른 두 인물은 크게 준비되어 있었다.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과 지난주에 봤었는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조지 위필드라는 두 인물이 미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13개 주를 다니면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죠. 이걸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13개 대륙에 온 사람들이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새로 깨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위필드 사상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핵심이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왔던 사람들은 이제 형식적이고 관습적 신앙을 유지하다가 새로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태어나고 당신도 태어나고 다 태어난다. 모두가 태어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새로 태어나고, 조지 위필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와 사랑을 가르쳤어요. 그 공동체는 유럽에서 전쟁의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조지 위필드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집회를 하고 다닐 때마다 꼭 그 지역에 가난과 질병을 해서 죽은 아이들이 있으면 고아원을 짓고, 또 서로 간에 그 공동체가 돌볼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들어서서, 경찰이 들어서고, 나중에 이제 한참 100년도 더 지나서 복지의 개념이 인류의 근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역할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거죠. YMCA라는 것도 사실상 C가 핵심이에요. 영맨, 우리 인간이고, 어소시에이션이 아니에요.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인 거예요.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를 기여하고 섬기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때 조지 위필드의 설교 중에 중요한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을 해볼게요. 위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아래로 내려오고, 조지 위필드는 조지아주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전 미국을 수천 마일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한 사람은 새로 태어나라. 한 사람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자, 새로 태어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니까, 자, 새로 태어나는 개인주의가 사랑의 공동체로 가게 되면 새로 태어나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에 미국이 13개 주 자체에 대한 공동정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각성운동은 개인적인 영적 각성운동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는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인종과, 그리고 출신과 문화와 종교와 성별을 초월하여, 그리고 지역조차도 초월하여 13개 주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 하나의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내적 연합정신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이제 서로 달라도 뭔가 서로 같은 어떤 그 직종과 같은 직업을 또 떠나서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났다, 사진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 정말 반갑고, 골프에 이제 아주 이제 인생 전체를 거의 바치다시피 하신 분들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골프 얘기하느라 이제 정신이 없고, 13개 주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공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동안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건 내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으로 이제 13개 주가 사실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들의 삶이 굉장히 이제 사실 건실하게 대각성 운동을 통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허랑방탕하고 하는 그런 삶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 조지 위필드가 부흥집회하고 갔는데 갑자기 도시의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길거리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집마다 찬송 부르는 소리들이 흘러나올 정도다. 이렇게 놀랍게 변한, 더구나 벤자민 프랭클린의 일기이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고 더 믿을만 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성적인 크리스찬이고 막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열광적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비판적 시각으로 이렇게 그 기독교에 대한 기록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기록하는 1차 대각성 운동 1700
40년대, 그러니까 13개주가 완성되자마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그 10년간의 그 부흥운동에 대한 그 기록에서 미국이 정말 바뀐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이제 바뀌면 삶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개주에 있어서는 대각성 운동이 그동안 우리가 왜 미국에 왔나? 라고 하는 개인적인 삶을 한번 다시 점검시켜보는 계기가 됐고, 공동재산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공동적인 직접 재산, 영적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또 되게 됐죠. 그 다음, 이때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마지막 청교도다,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전 미국 사람들한테 하나 심어준 게 있죠.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계약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우리를 돈 벌려고 보낸 게 아니라 이 땅에 무언가 숙명적인 것을 이루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숙명적인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진짜 틀린 거죠. 우리가 젊은이가 또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숙명적인 것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하고 계약을 맺어 내 인생을 시작했다. 이제 그게 이제 계약사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약이라는 것은 행위의 지속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살 수는 있는 거죠. 어느 집에 가서. 근데 그 집에 대하여 내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집에 내가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한테 무지개로 계약을 맺었다. 그 이야기는 노아를 한 번만 구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을 계속 계약이기 때문에 계속 보호하신다. 인간을 어쨌든 계속 보존하신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또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아브라함 네가 잘하면 한번 복을 주겠다 이런 일회성이 아니고 너의 인생 전체, 그리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라고 부르는 사상을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 땅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보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한 운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1차 대각성 운동 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죠.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약으로 나를 보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큰 비즈니스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다 계약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계약은 똑같은데 그 계약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 삶에 적용한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이제 전체로 합치면 공동적인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이제 그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데 이 13개 주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준 건 계약 사상으로 이 13개 주 사람들이 이제 사실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사실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이데올로기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이데올로기 시대. 그죠? 사상의 시대를 지나올 때 사상이 딱 들어가면 그 무섭죠. 그죠?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죠? 내 모든 걸 잃기도 하고. 그렇죠. 이데올로기 시대를 지나왔으니 이제 우리는 이데올로기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봐서는 안 되죠. 어쨌든 간에 그 이데올로기가 사실 건강하고 좋은 이데올로기면 사람을 진짜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내 삶에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사랑이다. 그럼 난 사랑을 위한 존재로 난 이 세상에 사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삶은 진짜 무서운 삶인 거예요. 왜? 모든 일에 사랑하고 언약을 맺은 거니까. 하나님과의 자기 사이의 핵심의 언약의 내용이 사랑이니까 내 인생은 사랑을 위한 인생인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나. 그런데 내 인생이 출세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극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언약의 내용이 각각 사람마다 달랐지만 어쨌든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 예, 그거를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래서 인물이 1차 대각성 운동 때는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크게 두드러지는데 그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지 위필드는 영국 사람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훨씬 더 이제 더 교육받은 분이고 많은 저수를 또 남겼기 때문에도 그렇고 조지 위필드는 개인적으로 교회나 목회나 또 학교를 하신 분이 아니고 순회하는 전도자였고 조지 위필드가 더 못났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의 그 성격이 틀렸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 됩니다. 오헬리, 그 마지막 깁스에 쓴 오헬리도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이고요. 그 딸의 후손이고,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영부인 이디스 루즈벨트도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 가문 자체로도 개인적으로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공동의식을 가졌고 또 그 공동의식이 하나의 언약 사상 아래서 이제 자기 운명을 해석했으니까 이제 무언가 정치적인 계기가 있으면 이제 국가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대각성 운동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각성 운동은 사람들이 많이 각성했는데 흑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직 흑인은 해방되려면 100년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흑인 해방이 1863년이니까 1732년에서 130년 더 있어요. 그런데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흑인들을 교육 대상으로 그 전에는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흑인들을 노예제를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았고 아직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도 역사를 통해서 점점 진보하는 면이 있고 퇴화하는 면이 있는데 노예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 면에 있어서 진보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생각 자유에 관한 관점에서 모든 게 다 진술이 한꺼번에 안 나오고 그전에는 흑인은 교육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지만은 어떤 일을 위한 대상인 거고 교육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가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위필드가 이걸 굉장히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강조합니다. 이 새로 태어나는 것에는 모든 인간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적인 새로 태어남이 아니라 성경적인 새로 태어남이 돼야 되니까 흑인들에게 할 수 없이 뭘 가르쳐야 되면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려면 할 수 없이 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본의 아니게 흑인들을 교육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흑인 교회의 설립, 그리고 흑인 교회에게 들어간 이 감정적인 신앙뿐 아니라 성서적인 신앙이 교육받은 흑인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흑인들 역시 나중에 해방하게 됐을 때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도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미국의 독립에 관해서 이제 제가 보도록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미국 땅이 아니라 캐나다 퀘벡 때문에 일어났고, 그리고 캐나다 퀘벡 때문에 이 사건이 끝났다. 미국의 독립운동,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미국 독립운동이 정말 복잡한데, 저는 흔히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분들에게 그냥 미국의 독립운동을 정리해서,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 진술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쉬워요. 모든 것은 퀘벡에서 시작하고 퀘벡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독립운동이 도대체 퀘벡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퀘벡은 어디냐면 여기 몬트리올이 있는데 몬트리올 위에 퀘벡이 있습니다. 퀘벡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서양인데 여기 세인 로렌스라고 이제 강이 있죠. 여기에 이제 호수 5개가 있어서 이걸 오대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온타리오 호수고, 그 다음에 이리 호수, 휴런 호수, 이게 그 유명한 시카고 옆에 있는 미시간 호수죠. 여기 우리나라 넣으면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나라 넣으면 들어가요, 사이즈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호수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요 옆에 이제 시카고에서 미시간 호수 옆에 이렇게 시카고 도시가 세워졌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죠. 근데 바다죠. 우리가 호수라고 부를 뿐이지 이렇게 대륙 사이에 있으니까 바다예요, 바다. 여기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다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슈페리아 호수, 미시간 호수, 휴런 호수, 이리 호수,
온타리오 호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이렇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세인 로렌스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인 로렌스 강 타고 가다 보면 몬트리올이 나오고 좀 가면 이제 퀘벡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몬트리올, 퀘벡, 여기 오타와까지 그 유명한 삼총사 캐나다 도시가 프랑스말 쓴다는 거 알고 있죠. 프랑스말 쓴다는 건 거기 불어 씁니다. 그럼 불어를 왜 쓸까요?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거긴 영어 안 쓰나. 영어 쓰는 사람이 10% 미만입니다. 불어 쓰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영어 쓰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공식적으로 언어가, 학교 언어가 불어입니다. 그래서 몬트리올, 퀘벡, 오타와 여기 가면은 불어 많이 씁니다. 특히 퀘벡은 더 합니다. 자, 불어를 쓴다는 얘기는 옛날에 프랑스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콜럼부스 항로가 이렇게 왔죠. 와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콜럼버스 항로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 틀었다고 했죠. 왜? 스페인하고 분쟁을 피해서 북미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고, 프랑스는 어떻게 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더 틀었죠.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서 퀘벡을 세웠어요. 그런데 신대륙에 있어서 프랑스는 아래로 남하하려고 하고 영국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 주를 영국이 세워놓고, 아직 국가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거 영국 땅인 거예요. 그냥 영국인 거예요. 영국의 한 부분인 거예요. 영국의 팔이 신대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이 신대륙 전체에 대한 아직 이제 탐사를 다 못해서 신대륙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기후, 일기, 거기 있는 지형, 인종, 이게 다 분석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요거 분석하는 데만도 한 200년 이상 걸립니다. 첫 번째 타원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를 다 탐험을 하는데도 20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큰 땅이니까 도대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도 탐사 마치는 게 한 1810년 정도 돼서 탐사를 마치거든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루이스 앤 클락이라는 그 유명한 미국의 탐사대를 보내가지고 이쪽 탐사를 마치고, 그게 1800년대 초반이에요. 그 전까지 미국은 이 전미국, 오늘날 우리가 전미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아직 그 개념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13개 주, 그럴 때 여기가 미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이 위가 자기네 땅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점점 이 캐나다 땅에 프랑스가 와서요. 프랑스가 와서 선포를 하고, 프랑스는 이제 점점 북미 대륙을 향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죠. 저 위로는 프랑스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위에는 얼음입니다. 그냥 얼음.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입장에서 남하하려고 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13개 주가 이렇게 섰을 때 저 위에 있는 퀘벡이, 몬트리올은 그 이후에 세워진 큰 도시이고, 퀘벡이 첫 번째 프랑스 도시이고 거기가 거점 도시예요. 프랑스군도 와 있고. 근데 이 퀘벡이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영국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퀘벡을 공격합니다. 이때 공격하면서 영국군만 온 게 아니라 13개 주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프랑스 군대가 있는 한은 13개 주는 사실 언젠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가 나중에 세력이 커져서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1760년인데요. 1760년경 정도입니다. 이때로부터 딱 20년만 지나면 세계적인 군사 영웅이 한 명 등장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1790년 이후로 20년 동안 유럽을 지배를 하죠. 전 세계를 사실 지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스페인까지, 왕정까지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스페인 땅까지 다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나폴레옹은 건너오지도 않고도 아메리카 대륙을 손에 놓고 주물럭거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30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퀘벡의 문제를 영국이 이슈로 삼고 여기에 어떤 대처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은
뭐 역사를 미리 보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퀘벡이 만약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나폴레옹은 퀘벡의 아주 건재한 프랑스 기지를 이용하여 군대를 많이 보내서 실제로 남하시킬 수 있었어요. 나폴레옹은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북미 대륙에서 퀘벡이 그 근거지가 아니게 되어서 그 계획을 나중에 포기하게 되죠. 어쨌든 나폴레옹 등장 30년 전에 1760년 미국이 독립하기 10년 전에 이 북쪽의 퀘벡의 문제 때문에 즉 프랑스하고 영국의 대립 이게 시작이 됩니다. 영국은 비밀리에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프랑스 몰래 군대를 보내가지고 퀘벡을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13개 주에다가 군대를 조직을 해서 합류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13개 주에. 그래서 13개 주에서 이제 지원병을 받게 되고, 이제 지원병들에게 의복과 군복을 지원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13개 주에서 이제 이 소위 젊은이들은 영국군에 편입이 돼가지고 프랑스하고의 전쟁에, 퀘벡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영국군이, 이건 좀 소소한 얘기입니다만, 영국에서 건너온 군인들은 식민지에서 이제 참여한 군인들을 마치 우리가 동남아 젊은이들 보듯이 그런 시각으로 굉장히 대했어요. 니들이 뭐 군대를 알면 뭐를 아느냐, 니들이 군사를 알면 뭐 하는, 갑자기 조직돼서 왔고, 영국에서 온 이 병사들은 영국에서부터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이에요. 전쟁을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숨어가지고 전쟁한다는 건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결할 때도 이렇게 서가지고 이런 식의 대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에서 전쟁할 때도 저쪽에서 한 발 먼저 쏘시오, 빵. 그다음 우리가 빵. 그래서 저쪽에서 또 쏘시오, 빵. 그다음 우리가 쏘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많이 남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참호를 파가지고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1차 대전이 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백 년 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참호 파가지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1700년대만 하더라도, 17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프랑스군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데, 근데 프랑스군은 그런 방식으로 싸우질 않아요. 프랑스군은 인디안과 전에 같이 이렇게 합류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썼어요. 특히 인디안은 게릴라전을 쓰죠. 숨어가지고 화살 날리고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영국군 사령관이 브래독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브래독이라는 사령관이 영국군을 가득 이끌고 와가지고 전통 영국의 방식대로 프랑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미 프랑스는 전통 유럽 방식으로 전쟁을 안 하기로 이미 전략을 짜가지고 숨어 있었죠. 그래서 이 브래독 장군이 주위에 북미 대륙에 있는 막 젊은이들이 만류를 했어요. 전쟁 그렇게 하면 반드시 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신사적으로 전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빨간 옷, 빨간색으로 된 군복, 그것도 빨간 옷 입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먼저 표식이 나니까 화살 맞기 딱 좋아요. 인디안이 어디서 화살 수백 발 쏘아야 될지 모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영국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가고, 그리고 드럼을 치면서 가요. 북을 치면서 맨 앞에. 그거 알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또 북 치고 빨간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수백 명이 초전에 첫 번째 전투에 죽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사령관도 결국에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 다음에 며칠 안 돼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영국군이 사실 패배하게 되고, 그 다음 영국에서 지원군을 또 보내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영국이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전략을 바꿔서 영국도 게릴라전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제 퀘벡을 점령하게 돼요. 이제 프랑스에 앞서가지고 군대를 먼저 보내가지고 압도적인 이제 군사력으로 이제 퀘벡을 손에 넣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실상 이 지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령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나중에 미국이 독립해도 오늘날 캐나다라고 부르는 곳은 영연방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따로 국가로 독립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세웠는데 영국이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 주민들은 이제 처음에는 계속 반발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 연방 안에, 영국의 이제 통치 아래 있다는 걸.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식민지 군대하고 영국 군대가, 이제 식민지 사람들은 본인 영국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라고 느끼죠. 아직 군대가 이제 새로 들어서기 전엔. 왜? 할아버지의 나라, 증조 할아버지의 나라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앵글리칸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퀘벡을 차지했던 것이 위국 독립에 무슨 영향을 주느냐, 왜 이것이 시작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식민지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전쟁 경험이 생겼어요. 이게 굉장한 소득이었어요. 이들이 나중에 영국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 장군과 장교들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전쟁에서 영국 편에서 써가지고 큰 공을 세웠던 젊은이가 바로 조지 워싱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은 영국과 함께 전투를 하면서 영국군의 전술을 알게 되고 영국군 편제를 알게 되고 전투 경험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식민지 땅에서 젊은이로 자라나면서 자기 군인으로서 이 전투 경험을 가질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런데 자원해가지고 이 프랑스하고의 전쟁에서 참여해가지고 공을 세우고 또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장교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 한 인물이 이제 하나의 표상이고 상징이지만, 조지 워싱턴뿐 아니라 이때 참석을 했던 많은 젊은 장교들이 전쟁 경험을 갖게 돼서 조지 워싱턴과 함께 나중에 이제 거꾸로 영국민이지만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야 될지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퀘벡에서 모든 것은 시작이 됐다. 이제 제가 바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퀘벡에서 왜 모든 것은 또 끝나게 됐느냐?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일을 기점으로 영국은 이제 프랑스를 이곳에서 몰아내면서 영국 땅이 이렇게 됩니다. 영국 땅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여기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 땅, 여기는 스페인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국 땅입니다. 이 거대한 지역이 다 영국 땅입니다. 이렇게. 영국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때 영국은 또 이제 퀘벡인데, 프랑스하고 이 일을 벌이다 보니까 프랑스하고 저쪽에서 유럽 본토에서 이제 전운이 감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프랑스가 또 언제 이곳을 또 다시 퀘벡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할지 모른다. 아니면 또 프랑스는 영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제 그 불안감이 계속 증폭이 됐어요. 그런데 영국의 국왕은 이때 프랑스하고 전쟁을 4번이나 벌이면서 군대도 많이 보내고, 군대 보내기 위해서 군비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했어요. 당시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세계 최강대국은 이미 영국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가난한 국민들도 영국입니다. 오히려 프랑스 국민보다 더 가난했어요. 국력이 약한 국민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최고로 셌는데 국민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국의 왕이 조지 3세였는데 국가 재정이 거의 프랑스하고의 전쟁으로 파탄나게 생겼어요. 퀘벡 얻으려고 이 파견한 막대한 군비도 있고, 또 영국 본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프랑스하고의 유럽에서의 전쟁 대비를 하느라 또 군사적으로 국가 예산을 계속 쓰다 보니까 재정이 거의 파탄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그런 마련을 해야 되냐? 영국 국민들한테는 세금을 뜯기가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식민지에서 뜯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뜯기 위한 온갖 방책들을 하나씩 해서 거의 세금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을 이제 영국이 뜯어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인지세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모든 서류를, 공적인 서류에는 반드시 인지를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것을 증명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명해도 소용없어요. 인지가 있어야만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팔게 되는데 모든 서류에 학교 들어가도 입학 서류에, 내가 죽으면서 유언장에도,
결혼하는 결혼 등록서류에도 인지. 물론 우리도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인지 뗍니다만, 우리는 이제 500원 500원. 지금은 또 공짜로도, 인터넷은 공짜로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금액이 모든 것에다, 우리는 지금 공문서 몇 개만 인지를 하지만 모든 문서에다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갈 때 아이 입학원서 쓸 때 인지 붙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언장 쓸 때 인지 붙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 지문하고 내 서명하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뜻만 있으면 공식적인 거죠. 그래서 첫째, 인지세 때문에 이 세금을 매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주마다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주에서 주별로 물건을 서로 무역을 해서 교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교역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각 주마다, 예를 들어서 뉴욕주는, 여기 뉴욕주는 매사추세츠하고 교역 금지하고 여기서 여기 교역을 다 금지를 13개 주는.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 물품을 충당하려면 영국에서만 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각 주에는 교역을 금지시키고 영국에서 사게 되는 거. 그리고 이 13개 주는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지 국왕이 수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수출 금지를 시켰어요. 수출 금지를 시키고 이 물건들은 할 수 없이 영국에다가 헐값에 팔아야만 하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철은 생산할 수 있는데 철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철만 생산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심지어 그릇도 나중에 못 만들게 했어요. 그릇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쓸 수는 있어요. 나무로 뭐 집기를 만들든 뭘 하든. 그런데 그릇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는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 그릇을 필요로 하잖아요. 딸 시집 보낼 때 그릇 챙겨가지고 보내야 되고, 어디서 삽니까? 영국 배가 그릇 가지고 오면 거기서 사라는 거. 근데 왜 이것을 하느냐? 모든 무역에다가 관세를 다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다가 관세를 붙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다가 팔 때는 관세 없이 그냥 파니까 영국을 통해서 반드시 팔기 위해서 그것도 관세를 받고, 영국에 물품 팔 때도, 물품 사고 팔 때도 거기에 관세를 붙여서 팔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인지세, 그 다음에는 관세, 그 다음에 원자재를 가지고 제품 생산하는 것을 금지, 무조건 영국에다가 원자재를 팔게 하고, 그러면 영국이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다시 식민지에다 파니까 이제 이 네 번째는 부가가치세를 넣습니다. 소위 상행해야 하는 모든 것에다가 세금을 매기게 했죠.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세금을 계속 걷게 되기 때문에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국왕의 이런 경제적인 착취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경제적 착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오랫동안 영국에서는요, 국왕이, 영국에서는 이 혁명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전에 그 영국의 의원이, 양원이, 상원, 하원이 결성될 때도 영국에서는 혁명에 가까운 여러 정치적인 변화들이 있었고, 청교도 혁명도 그렇고, 그 뒤에 명예혁명도 그렇고, 영국에 있어서는 국왕의 권한이 이제 제한되고 캐비넷의 권한이 오면서 민주주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영국에는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국왕이 세금을 제정을 하려면 이 평민들의 대표가 그것에 대해 국왕에게 의견을 표할 수 있어요. 그 대표를 representative, 우리식으로 하면 의원인 거예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국민의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국민이 뭘 원하는가를 정부를 상대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법안을, 그 왕정시대 때는 왕이 만드니까 왕이 만드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왕이 없고 우리가 이제 공화국 시대이기 때문에 법안을 이제 본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 때 국민들이 좋아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국왕이 세금을 매기는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식민지 대표가 거기에 참석해서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국의 왕은 불법적으로 세금 규정을 만든 것이죠. 세금법을. 그런데
식민지에 있는 13개 주의 주민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첫째, 영국 국왕은 우리를 영국의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영국 왕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왜? 영국의 법이 세금을 매길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대표를 뽑아서 대표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통보를 해야 하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묻고, 심지어는 그 세금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협약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협약도 없이, 쉽게 얘기해서 13개 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13개 주 사람들은 영국 왕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보다 더 마음이 상했던 것은 우리를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노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그 뒤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영국 국민으로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74년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는 여기가 보스턴이 있고, 여기가 뉴욕이 있고, 여기 워싱턴이 있으면 뉴욕하고 워싱턴 중간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필라델피아는 이제 미국의 정신적인 중심지 하나죠. 윌리엄 펜이 필라델피아, 필레오 아델포스, 형제를 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관용이 기반이 돼서 세워진 도시니까 그 정신적인 어떤 기초가 되는 곳이죠. 이제 그곳에 이제 13개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표단을 영국에 보내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국 국왕보고 준수하고, 또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표단을 보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자 하는 거죠. 근데 대표단이 갔는데 영국 의회에서 조롱받고 국왕에 의해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되돌아와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영국과 맞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국가의 독립은 아니었고 영국과 맞서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식민지 13개 주의 호전된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 당시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수의 의견을 사실상 전환시킨 사건들이 생겨나게 돼요. 전환시킨 사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국 왕의 마음을 바꾸고 영국의 의회가 우리 대표단을 받아줘서 영국의 의회 안에서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참여를 시켜주고, 식민지에 있는 13개 주 사람들을 영국의 국민과 똑같이 대해준다면 국가를 사실 만들려고 하는 마음까지 막 속에 갖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항쟁보다는 항의하기 위해 일어난 겁니다. 항의해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일어난 것이고 우리 권리를 찾고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으로 시작된 거예요. 국가를 위한 투쟁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 영국의 왕에 의해 거부당합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13개 주 식민지는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아주 소수가 처음에 우리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그러면은 절대 다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독립 가당키는 한 얘기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해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 우리의 의견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영국 왕을 설득하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영국과 지금 대표단을 또 보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역사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 근대의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날 때 우리 옛날에 책에서 배울 때 이런 얘기 배웠지 않습니까?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발이 세계 1차 대전을 만들어냈다. 이 발칸반도가 있으면 1차 대전 얘기는 뭐 길게 하지는 않겠고요. 발칸반도가 있으면 여기가 마케도니아 아닙니까?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꽃보다 할아버지들이 다니는 크로아티아도 이렇게 꽃 드시는 할아버지, 여기 거대한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여기 오스트리아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위에 독일이 이렇게 있고,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고, 세르비아하고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잖아요.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막 지원해. 슬라브 민족이니까 막 커져라 이렇게. 왜? 자기들이 여기 진출해가지고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해서 위성국가 만들어서 발칸반도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흑해에서부터 흑해함대 보내면 진출할 수 있으니까 세르비아 커져라. 근데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커지면 안 돼. 왜?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는 영토 안에도 세르비아인이 많이 있고, 이 세르비아가 커지는 것을 결코 바라기, 그것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냐, 오스만 투르크가 그냥 루즈하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터키에 있는 오스만 투르크가. 그러니까 상관없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 땅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세르비아가 나오면서 커지게 되니까 오스트리아는 이제 세르비아의 확장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스트리아에는 이제 황태자가 세르비아 근처 사라예보까지,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살지만 이건 오스트리아 땅이니까 거기 사는 사라예보에 사는 오스트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세르비아인들은 결코 세르비아의 독립이나 확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건 오스트리아 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스트리아의 이제 야심을 이제 그 천명하는 거죠. 근데 거기 방문했는데 가브릴로 라는 청년이 페르난도 황태자하고 조세핀 부부를 총을 빵 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죽었는데, 문제는 총 한 발이지만은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세르비아 보고 책임지라고 그랬죠. 근데 세르비아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모든 조건을 다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 그런데 그때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이다. 우리 황태자 부부가 죽음으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세르비아를 침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라고. 세르비아는 모든 것을 진짜로 다 양보한다고 했어요. 그것과 연관된 젊은이들을 수십 명이도 다 잡아서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 땅에 와서 재판까지 해라. 그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오스트리아 노. 무조건 침공해요. 근데 그게 세계 1차 대전이 되는 거. 왜? 침공하니까 공격하고, 공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전쟁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13개 주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처음 그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보스턴에서 젊은이들이 영국군이 거기 와 있잖아요. 주둔해 와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영국군을 보고, 이제 영국군은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해 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13개 주민들에 있어서는 세금 이 고열을 짜내는 영국의 압도강 군주를 지키는 군인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로 이런 데 하면서 눈을 뭉쳐가지고 막 던졌는데, 거기서 우발적으로 어떤 병사 하나가 총을 쐈어요. 빵! 그런데 그 총을 한 방 쏘니까 나머지 병사들도 사격 명령이 없었는데 그 군중들을 향해서, 눈 던지는 군중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거기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를 미국의 역사에서는 보스턴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죽었냐면 5명이 죽었어요. 5명. 근데 대학살이라고 해요. 5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5명이 죽은 사건이 보스턴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카먼웰스를 만드는 곳이죠. 카먼웰스는 재산이 카먼웰스니까 프라이빗 웰스, 사유 재산이 아니고 카먼웰스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5명이 죽은 것은 보스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 전체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5명이 죽은 것은 하나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에서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병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민병대를 조직을 하게 되니까 이 영국에 있어서는 이제 군대를 더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스턴 사람들은 영국 상선에 올라가 가지고 관세 매긴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대륙에 들여오는 물품 중에서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마시는 차에다가도 세금을 매겼으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쌀에다가 세금 매긴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 한 잔 마실 때마다 영국 국왕한테 세금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그 항의 표시로 밤에 몰래 가가지고 보스턴 항구에 가서 이
차가 가득 실려 있는 그 배에 올라가 티를 342톤이나 되는 그 티를 전부 다 바다에다 다 빠쳐버려요. 밤에 몰래.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노골적인 어떤 영국 정부에 대한 항명으로 이제 보고 항거로 보고 군대를 더 파송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치명적 실수를 했다고요. 이제 먼저 사람을 죽였죠. 5을 발포를 해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냥 발포를 해서 죽었죠. 그래서 카머네스 지역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죠. 더구나 그들은 이제 청교도 지역이어가지고 어느 지역보다도 유대가 지금 굉장히 돈독한 사람들이고, 처음에 올 때부터 메이플라워 컴팩트를 가지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총성이 났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총성이 난 거와 틀려요. 이건 조금 그런 표현이긴 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총성이 나서 5명 죽었다면 독립혁명은 절대 안 일어났을 것이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총성이 영국군이 그냥 빵 쏜 거예요. 누군가가 그냥 빵 쏜 거니까 거기 있던 그 다른 병사들도 무서워서 그냥 총 빵빵 쏘다니까 5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병사가, 영국군의 그 병사가 미국 독립의 영웅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병사가 총을 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눈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죽었다면 정말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병대가 조직이 되니까 영국에서는 군대를 더 보내야 되고, 조직된 민병대는 이제 뭔가 보여주려고 너무 분노가 나니까 차를 전부 다 바다에 빠뜨려 버리게 되고, 배에 보스턴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거. 그러자 영국은 보스턴을 상대로 매사추세츠 주 전체를 저기 수백만 이미 있는데 저 주 전체를 상대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해버려서 어떤 물품도 수출을 못하게 하고 영국에서 어떤 물품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곡식도 못 들어오게 하고 가축도 못 들어오게 하고 모든 것은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이제 양식도 부족해지고 그러는데 각 주마다 교육도 못하게 하고 막아버려요. 각 주마다 아래 남부주에서 쌀 같은 거 위로 오고 밀가루 같은 거 위로 오고 그래야 되고, 영국에서 또 많은 물품들이 와야 되는데 아예 모든 수출 금지 보스턴 항구에다가 선언해버리죠. 이때 보스턴 사람들 항복은커녕 민병대를 더 크게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보스턴에서부터 먼저 조직이 됩니다. 근데 이때 보스턴은 이 기간 1년이 넘는 이 소위 금수 기간을 버텨냅니다. 나머지 주들이 육로를 통해 가지고 밀가루하고 말린 고기하고 물품들을 계속해서 북부 보스턴에다가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1차 대각성 운동을 강조하는 거다. 이 하나됨이라는 게 속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보스턴을 향해 물품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제 군대를 더 파견을 하게 되고, 각 항구에, 저쪽에 있는 위에 큰 항구에서부터 보스턴 항구에서부터 아래 뉴욕 항구, 그리고 계속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13개 주의 곳곳에다가 영국 군대 요새를 더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이미 보스턴에서 민병대가 13개 주가 전쟁을 벌이기도 전에 영국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고 영국군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영국 군대가 더 파송되게 되고요. 13개 주의 대표들이 할 수 없이 모여가지고 1775년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주에 가가지고 각 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13개 주니까. 그리고 보스턴 저 북부에서의 상황을 봅시다. 이게 돼요. 그런데 총성 한 발이 이제 미국의 독립을 위한 어떤 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면, 이제 이 모두를 불타오르게 하는 이제 분노를 뛰어넘어 어떤 대의가 필요한 거죠. 대의를 마련해내는 중요한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사건은 버지니아에서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5분간 휴식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표단들을 파견을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의원들을 만들어서 영국 국왕과 영국 의회에 보내서 영국 의회로부터도 의회의 양심을 기대를 했는데,
미국 13개주 대표단들은 굉장한 모욕을 당하고 왔습니다. 영국 의회의 다수들은 특히 영국의 상원들은 영국의 유력한 귀족들이었고, 그 귀족 가문이 봤을 때 신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얼치기 뜨내기들 뭐 니들이 잘나봐요 이런 식의 아주 깔보는 듯한 그런 관점으로 이게 보았죠. 영국 영화하고 미국 영화가 다르잖아요. 영국 영화 안에서도 귀족 영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귀족들만이 쓰는 영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신분문화이기 때문에 양반말과 평민말이 다르고 상민말도 다르고 심지어는 임금말도 다릅니다. 임금님 요즘 얼굴이 안 좋습니다. 이랬다가는 사약 원샷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임금님 얼굴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임금한테는 모든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궁에서는 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듯이, 우리가 뭐 친구 간에 만나서 과인이 요즘 심기가 불편하노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언어 같다. 영어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국의 영어에도. 근데 이제 13개 주에서 온 대표단들은 굉장한 모욕을 사실 겪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방법이 없었는데, 처음에 자유를 위한 투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국가를 세워야 하는 항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미 보스턴 지역에서는 우발적으로 총성 한 발이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이제 우리는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관점으로, 쉽게 얘기해서 독립운동으로, 그냥 자유와 독립은 다릅니다. 자유는 풀어주는 거고요. 여러분 자녀가 자유가 있는 거죠. 아빠, 나 오늘 10시까지 꼭 들어가야 해? 그건 자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10시에 들어오기다 11시 반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자유가 있는. 근데 독립은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자유를 위한 투쟁했다가 총성 한 발을 통해서 5명이 죽고 공동재산을 강조하는 저 북부 지역, 그 다음에 모럴리티, 도덕을 강조하는 저 북부 지역, 그 다음 청교도 정신으로 있고 자치 민주주의적인 걸로 굉장히 무장되어 있고, 원리 원칙주의인 저기에서는 이미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영국군하고 국소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민병대는 도망가고, 그러다 민병대도 잡혀서 처형당하기도 하고 전투에서 죽기도 하고, 이제 이 상황을 다른 주들은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스턴 지역은 항구가 폐쇄되어 있고, 군인들은 그쪽에서 영국에서 점점 배에다가 몇백 명씩 계속 실어오고 있고, 그 상황에 이미 보스턴에 있는 소위 청교도 후손들은 자유전쟁이 아니라 독립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디펜던스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제 자유와 독립의 차이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처음엔 자유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 독립으로 갔고, 이 독립에 대한 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토마스 페인이라는 철학자가 영국 땅에서 살다가 영국은 정말로 발전하기 힘든 나라다. 이 나라는 힘으로만 강해지려고 하지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세계적인 비전이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땅에 건너왔어요. 그리고는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어떤 글을 썼는데, 거기에 있어서 영국의 땅 크기하고 신대륙을 비교를 해봐라. 이렇게 큰 대륙이 앞으로 얼마나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덩치의 13개 주가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다는 것이야말로 상식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 글들을 이제 쓰고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유가 아니라 독립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여전히 각 주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요구할 건가 독립을 요구할 건가, 결국 이제 뭐 같은 말이 되겠죠. 자유와 독립은 이제 나중에 하나로 연결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개선만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자치를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독립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영국은 사실상의 조그만 자치에 대한 생각도 양보가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또 역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인들을 더 압박하여 독립 외에는 방법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13개 주가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서적으로는 돼 있는데 역시 모든 방식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주의회가 있어서 주의회에서 이걸 결의를 해야 되는 거죠. 주의회도 마을의 타운 대표들이 각 도시의 타운 대표들이 있으니까 그 대표들이 그러면 우리는 투쟁을 하겠다고 결의를 해야 되는데 주마다 인구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가장 많은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주가 버지니아 주죠. 그 버지니아 주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버지니아 주에 패트릭 헨리라는 그 의원이 버지니아 주 의회가 열렸을 때 나서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이 이제 바로 이 내용인데요. 영문으로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연설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They tell us,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영국인들이. 이 앞에 이제 한 이 정도 읽는 것에 한 3분의 2 정도 위에 더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라 그냥 핵심만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They tell us, 영국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That we are weak, 우리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Unable to cope with, 대처할 수 없다고. So formidable an adversary, 그러한 적을 대처할 수가 없다고. 혐오스러운 적을 대처할 수가 없다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But when shall we be stronger?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강해지겠습니까? 자, 온건파들이 영국과 지금 전투하면 안 된다. 영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다.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기다리자. 기다려서 힘을 길러서 싸우자. 근데 패트릭 헨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When shall we be stronger? 우리가 언제 더 강해지겠느냐? 왜냐하면 will it be next week? 다음 주에 강해지겠는가? Or the next year? 다음 해에 강해지겠는가? Will it be when we are totally disarmed? 우리가 완전히 무장 해제돼서 군인들이 마을마다 다 들어와서 무장 해제돼서 and when a British guard, 영국의 군대가 shall be stationed in every house, 모든 집에다가 영국의 군대가 다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강해지겠는가? And shall we get strength by irresolution and inaction? 우리가 아무런 결심도 하지 않고 무결심과 무행동으로 inaction,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 Shall we acquire the means of effectual resistance? 우리가 효과적인 저항의 방식을 얻을 수 있는가? By lying supinely, 꾸물거리면서 누워있으면서 on our backs, 우리의 등을 개고 우리가 누워있으면서 우리가 언제 효과적인 저항의 방법을 얻을 수 있는가? And hugging the delusive phantom of hope, 막연히 이 환상 같은 그냥 이 희망을 가지고 그냥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효과적인 저항 수단을 얻을 수 있겠는가? Until our enemies, 우리의 적들이 shall have bound us, 마침내 우리를 묶어가지고 and hand and foot, 손발까지 다 묶게 되지 않겠는가? So, 여러분, we are not weak,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If we make a proper use of those means, 우리가 적당한 수단들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 God of nature, 자연의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하나님이 has placed in our power, 우리 손에다가 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3 millions of people, 300만 명의 사람들이 armed in a holy cause of liberty, 자유의 대의를 위해, 거룩한 대의를 위해 이미 무장해 있습니다. 저 북부에 있는 그 청교도주들 가리키는 거예요. In such a country, 그러한 나라가 as the which we possess,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러한 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we are invincible by any force, 어떠한 힘으로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Which our enemy can send against us, 우리의 적이 우리를 향해 보내서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Besides, 그뿐만이 아니라 we shall not fight our battles alone,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There is a just God,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Who presides over the destinies of the nations,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And who will raise up friends, 그리고 하나님은 우방국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To fight our battles, 우리가 전쟁을 싸울 때, 우리를 위해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때 우방국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The battle, 그리고 이 전쟁은 is not to the strong alone,
강한 국가에게 달린 것이 아니요. 이 전쟁은 강한 자한테 달린 게 아니라 It is to the vigilant. 이것은 용감한 자에게 달려있는 전쟁이고 The active. 행동하는 자에게 이 전쟁은 달려있고 The brave. 용기 있는 자에게 달려있습니다. Besides, 그뿐만 아니라 We have no election.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We are base enough to desire it.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기다린다면 It is now too late to retire from the contest. 우리는 싸움으로부터 물러나기에는 이미 늦어버리게 되었습니다. There is no retreat. 후퇴도 없습니다. But in submission and slavery. 계속 기다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후퇴가 없고 결국에는 복종하고 노예되는 것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Our chains are forged. 우리의 쇠사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묶으려고. They are clanking. 그들이 쇠사슬을 쨍강쨍강 하는 소리가 may be heard on the plains of the Boston. 보스턴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버지니아에서 저 위에 보스턴을 보면 그들이 쇠사슬을 가지고 우리 동족들을 묶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The war is inevitable. 전쟁은 피할 수가 없고 let it come. 전쟁을 해야 합니다. I repeat it. 다시 얘기합니다. So, let it come. 전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It is in vain, sir.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To extenuate the matter. 문제를 순화시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상황이 헛된 것입니다. Gentlemen may cry. 점잖은 사람들은, 신사들은 peace. 평화를 외칠지 모르지만 peace. But there is no peace.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 평화는 없습니다. The war is actually begun. 전쟁은 이미 저 북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 우리 이제 그 같은 식민지 동족들이 그걸 싸우고 있으니까 The next gale that sweeps from the north. 북부에서부터 몰아오는 폭풍이 will bring to our ears. 우리 귀에다가 들려줄 겁니다. The clash of resounding arms. 무기들의 쨍강거리는 소리를 이제 이 중부까지 가져올 것입니다. Our brethren, 우리 형제들은 are already in the field. 이미 전쟁터에 있습니다. Why stand we here idle? 왜 우리가 게으르게 여기 있어야만 합니까? What is it that gentlemen wish? 그 신사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고자 하는 사람들. What would they have? 그들이 뭘 갖겠습니까? Is life so dear? 목숨이 그렇게 좋습니까? Peace so sweet. 평화가 그렇게 달콤합니까? As sweet to be purchased at the price of chains and slavery. 노예되고 사슬에 묶이고 노예되는 대가로 얻게 되는 평화가 그리고 목숨이 그렇게 좋고 달콤한 것이란 말입니까? Forbid it. 저는 필요 없습니다. Almighty가 전능하신 하나님. I know not what course others may take. 어떤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선택할지 I know not.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But as for me, 저에게 있어서는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패트릭 헨리 연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난 딴 사람들이 뭘 선택할지를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게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연설인데 이게 그 미국의 그 역사 가장 유명한 대학의 역사 교과서의 그 책 제목입니다. Give me liberty. 나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패트릭 헨리의 이 연설의 핵심은 뭐냐면 싸워야 하고 이 전쟁은 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을 이기게 하실 거고 우방국도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이 연설 이후에 버지니아주는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버지니아주가 참여하니까 다른 주들도 나머지 10개 주들도 이 대의에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륙회의가 모여서 사령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조지 워싱턴을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그로부터 6년 동안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6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조지 워싱턴이 그 중간에서 욕타운이라는 전투에서 한 번 이겨요. 이기는데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을 보고 그때 프랑스가 미국과 영국의 전쟁에
13개 주 식민지주 편을 들어서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왜냐? 영국에 복수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영국의 군대보다도, 영국에서 더 보내는 이제 보강 군대보다도 프랑스 군대가 먼저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오기까지, 또 스페인도 참전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래서 영국 반대편에 이제 서기로 하고, 결국엔 이제 프랑스는 왜 그러면은 영국의 반대편에 서서 이 식민지주들을 돕기로 했는가? 퀘벡 때문에 그렇습니다. 퀘벡에서 져서 그것이 두고두고 원한이 쌓여서, 그리고 13개 주를 통해서 북미 대륙에서 이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또 계산이 숨어 있었죠. 그렇지만 프랑스 내에서 일어난 혁명이라든지 그 나폴레옹 위의 집권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그 불안정 때문에 영국과는 달리 세계적으로 그 프랑스가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는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미 대륙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6년 동안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사실 이때 식민지 군대는 정규군의 경험이 없었지만 그 중에 일부 장교들이 전에 프랑스하고 전투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영국군에 못지않은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싸웠고요. 군비에 있어서도 정말 부족했지만은 그 많은 전투에 있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그런 영웅담들이 조지 워싱턴 장군의 전쟁 일화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승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이 전투에 개입하게 되자, 그리고 본토에서까지도 프랑스하고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영국의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더 이상 미국에다가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프랑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뉴욕 항을 비롯해서 곳곳에다가 이미 진지를 구축해 놓고, 영국 군대가 들어오면 프랑스하고 먼저 전쟁부터 벌이고 그 다음 식민지 군대하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어서 조지 워싱턴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놀라운 리더십을 정말로 발휘를 했는데요. 그 혹독한 시기를 거치는 6년 동안 그 전투에서 병사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리면서 불굴의 투지로, 그리고 본인도 앞장서서 싸우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최고의 영웅이 되었죠. 이 조지 워싱턴의 그러한 이제 그 애국심은 어디에서 근거되었는가? 자신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애국심. 그것을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조지 워싱턴의 그 애국심은 그 운명, 계약, 언약이라는 거하고 결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걸 명백하게 믿었어요. 이게 이제 조지 워싱턴의 일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그냥 자유로운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자유로운 국가를 하나님은 세우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맺어주신, 이 땅의 백성과 맺어주신 언약이 있다는 것을 워싱턴은 믿었고,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전쟁은 단순한 한 국가의 성립이 아니라 자유와 사랑을 위한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한다는 그 대의를 속에다 가졌어요. 그리고 그 국가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언약 사상을 또 속에다가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조지 워싱턴의 전투 중에서 가장 혹독했던 펜실베니아주, 뉴욕에서 맨 위에 보스턴, 그 다음에 중간에 뉴욕, 그 다음 워싱턴, 이렇게 4시간 거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워싱턴하고 위에 있는 뉴욕 사이에, 뉴욕이 중간에 있고 워싱턴하고 4시간 거리 사이에 중간에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아주 그 험한 숲이 있거든요. 그 숲에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있었어요. 영국 군대는 필라델피아를 점령을 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었고, 조지 워싱턴의 군대는 병사들이 그 추위에 그 동상에 걸리면서 너무나 혹독한 그 시기를 거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밸리 포지에서 조지 워싱턴이 기도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조지 워싱턴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네가 그려라 라고 화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해서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그렸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의사당에 이제 걸려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리게 됐냐면 바로 이 기록 때문에 그리게 됐습니다. 어떤 기록이 있냐면, 조지 워싱턴과 함께 전쟁에 참가한 나타나엘 랜덤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Diary in Remembrance, 그의 그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퀘이커 교도 아이작 포츠하고 함께 그가 제너럴 조지 워싱턴 장군이 Pray alone in the woods of the Valley Forge. 아까 그 포지 계곡의 전투. 그래서 포지 계곡에서 사실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미국에서는 Battle of Valley Forge, 포지 계곡의 전투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전투는 누구하고의 전투냐면 영국과의 전투가 아니라 그 추운 겨울을 병사들이 도망가지 않고, 영국군은 펜실베니아 점령해가지고 편안하게, 필라델피아 편안하게 점령해가지고 있고, 조지 워싱턴의 군대는 거기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숲속에서, 그 눈 속에서 그 영국군과 싸우기 위해서 그 겨울, 무려 4개월이 넘는 그 겨울을 동상과 이기고 추위와 이기고 굶주림과 이기고 절망과 공포와 이기는 그것과의 전투. 그래서 이거를 Battle of Valley Forge, 밸리 포지의 전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영국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추위와 절망과의 싸움이다. 여기서 이기고 그 다음 봄에서 영국군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조지 워싱턴과 함께 있었던 그 랜돌프 스노든의 그 일기에 나오는 그 기록에 보면, 그가 조지 워싱턴 장군이 숲속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woods, 나무에 pointing to a close-in view. 가까이 가보니 I heard a plaintive sound. 나는 목소리가 들렸다. As of a man at prayer.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에 목소리가 들렸다. I tied my horse to sapling. 나는 내 말을 거기에다가 묶고, 말 고리를 묶고 went quietly into the woods. 그리고 나무 사이로 들어갔다. 좀 누가 그 숲속에서 기도하나 보려고요. And to my astonishment, 놀랍게도 I saw the great George Washington. 나는 저 위대한 조지 워싱턴을 볼 수 있었다. On his knees alone. 그의 무릎을 꿇고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With his sword on one side. 칼이 그의 한쪽 장면에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And he cocked hat on the other. 모자를 다른 손에다가 쥐고 있었죠. He was at prayer. 그는 기도하고 있었고, to the God of the armies. 군대의 하나님께 만군. 여기서 armies니까 이제 군대가 하나가 아니라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to beseeching, to impose. 간구하고 있었다. impose with divine aid. 하늘의 도움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다. As it was a crisis. 왜냐하면 그것은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 And the cause of the country. 그리고 국가의 운명 때문에 그렇고, of humanity. 인간의 운명 때문에 그렇고, and of the world. 세계의 운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 전투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인간과 온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Such a prayer. 그러한 기도를 I never heard from the lips of man. 나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입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다. I left him alone praying. 나는 그가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고 왔다. 라고 하는 이 기록에서, 여기에서 추정해서 조지 워싱턴이 저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마침내 영국은 정황상 이 전투에 계속 개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사실상 영국이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계속해서 병사를 대서양 건너서 보내야 전투를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 식민지주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아서 오히려 프랑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 영국의 미래에 훨씬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다. 영국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대륙 본토에서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관계가. 그래서 영국은 사실상 패배를 승인하고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73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미국의 독립을 승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아팔라치아 산맥이 있는데 이곳에 건넌 땅까지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3개 주가 미국의 국가뿐 아니라 그 넘어서 아팔라치아 산맥에 있는 이 땅들까지 영국부터 받아서 미국이란 나라가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영국이 왜 이렇게 쉽게 그냥 포기를 했을까?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영국이 쉽게 포기한 이유가. 영국이 이 땅을 비록 미국에 주기는 했는데요. 미국이 가진 게 이거고요. 이게 영국 땅이라고 해요. 이게 영국 땅이라. 그러니까 그래 가져.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땅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1783년입니다. 그럼 1783년에 미국이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스페인 땅입니다. 이게 스페인 땅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이게 다 영국 땅입니다. 여전히 미국은 독립을 했지만 영국의 땅은 미국보다 3배가 크고 스페인 땅도 여전히 3배 이상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50년 이내로 역전이 되게 됩니다. 미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엄청난 영토를 넓히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은 나중에 멕시코가 되는데, 여기 멕시코가 독립하기 전에 여기는 스페인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는데 유럽 본토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스페인 왕국을 무너뜨려버리고 유럽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반어거지로 스페인에게서 이 땅을 프랑스가 소유하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프랑스가 받게 되자마자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나폴레옹에 연락을 해서 200만 불을 주고 이 땅을 사겠다고 그래요. 사실 일부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200만 불 말고 1500만 불을 받고 이 전체를 구입해라. 이거를 프랑스 땅을 루이지애나라고 불렀는데 이걸 루이지애나 퍼체이스라고 하는데 루이지애나로 구입했다는 뜻이죠. 이걸 보면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 땅을 구입을 합니다. 1803년에. 이게. 그러니까 원래 스페인 땅이었는데 나폴레옹에게 패배하면서 스페인이 이 땅을 할 수 없이 프랑스에 넘겨야 됐고, 프랑스가 받자마자 미국한테 원래는 여기 있는 땅을 200만 불에 사겠다고 했는데 나폴레옹이 째째하게 200만 불 하지 말고 1500만 불 내라. 내가 저기 위에 있는 큰 땅 다 양보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영토가 순식간에 여기까지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텍사스는 멕시코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있다가 미국에 편입하기로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선택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얻게 되고요.
요 위의 지역은 아까 영국 땅이 이렇게까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남부 지역은 북위 49도로 인해서 남부 지역은 미국 땅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여기를 이제 오레곤 컨츄리다 이렇게 불러요. 오레곤 지역이다. 이 큰 지역을 오레곤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둘로 나눠서 오레곤주, 워싱턴주 이렇게 두 개로 부르지만 옛날엔 오레곤 지역이다. 이거 전체를 오레곤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1803년에 일어났고, 이게 1848년에 일어났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846년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냥 1850년, 50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850년, 1803년이니까 그냥 1800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1774에 독립하고 1783년에 이 땅을 얻고 83년 얻은 이후 딱 20년 후에 요만큼 얻고 50년 후에 이만큼 얻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은 50년 만에 1800년에서 50년 만에 자기네 땅에 2배 이상이나 되는 그 영토를 갖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행운을 가진 경우가, 물론 전쟁이 멕시코하고의 전쟁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 전쟁은 광대한 영토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작은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전쟁으로 얻은 땅도 아니고 여기도 전쟁으로 얻은 땅도 아니거든요. 이것만 멕시코하고의 전쟁에서 얻은 거니까 그 전체 영토가 전쟁으로 얻은 것은 아니죠. 우리 세계 역사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행운을, 이렇게 큰 영토를 세계사에서 얻게 된 그런 계기도 드물다.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도 보기 어렵다. 이건 미국만이 가진 행운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얻어지게 됐을 때 미국민은 그때 비로소 역사적 운명이 자기네 나라에 진짜로 함께한다고 믿은 거죠. 이것은 운명이라는 거죠.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진 것도 운명이었고, 사실상 그냥 눈더지기가 총으로 나왔고, 총이 되자 민병대 조직가 하다 보니까 영국이 더 군대를 보내면서 전시 상태로 그냥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13개 주가 군대를 조직하기로 하고 자유에서 독립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는 독립해서 국가를 만드니까 국가를 만들면서 동시에 계약 사상이 하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자유와 정의와 그리고 번영을 위한 국가의 탄생이라는 하나의 운명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미국민들은 그렇게 믿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영토들을 이렇게 획득하게 됐는데, 역사적인 행운,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저런 방식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행운이 따라주는 것이 세계사에서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성장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패트릭 헨리가 한 말이 아까 그 한 연설에서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압제당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구출하여 주고, 그리고 우리가 싸우면 친구를 보내줄 것이고, 이 땅에 반드시 국가가 서야 된다는 그 운명을 이룰 거라는 그의 그 확신이, 그래서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하는 그 확신이 역사에 있어서 하나씩 어떤 우연 같은 그런 행운들이 같이 더해지면서 저런 미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783년도에 이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드디어 하게 되는 거죠. 영국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왕이 옛날에 이제 새로 등장을 할 때, 예를 들어 프랑코 왕국에서 메로빙 왕조가 왕하다가 카롤린거 왕조로 왕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제 샤를 마르텔이 자기 아들 왕 시키려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성계가 나라를 차지해서, 이성계는 자기가 왕 됐지만, 옛날 이 1300년 전에 유럽의 프랑코 왕국에서는 이성계가 자기가 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왕시킨 거하고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제 키 작은 피피는 왕에 임명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군대 총사령관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위협하면서 오늘부터 내 아들이 왕이야?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뭔가 공식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독재정권 들어설 때 꼭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의 이렇게 인정이라든지 이런 게 받아야 돼. 그때는 교황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그 권위를 부여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샤를 마르텔은 자기 아들 왕으로 임명하면서 교황에게
특히 그 독일의 먼저 주교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교황에게 이중으로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대관식을 베풀어 줄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행해주고요. 그래서 권위가 항상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그런 종교의 최고 지도자로부터 옵니다. 그럼 국가의 탄생은 어떨까요? 국가의 탄생. 국가라는 게 탄생했을 땐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그냥 우리 영국과 13개주는 모여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합니다 라고 결의를 해가지고 국가가 탄생하는 건가? 그렇지 않고 1783년에 파리 조약의 전문을 보면 파리 조약 전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In the name of the most holy and undivided Trinity. 지극히 거룩하시고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having pleased divine providence. 신성한 섭리, 기뻐하시는 신성한 섭리를 To dispose the hearts of the 심령을 움직이시는 The most serene. 가장 엄숙하고 the most potent 가장 능력 있는 프린스 조지 III 영국의 왕이죠. 조지 3세 and by the grace of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대브리튼의 왕이고 프랑스 왕이고 아일랜드 왕이고 신앙의 변호자인 그분 그리고 브룬스윅의 공작이고 이제 직위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와 조지 3세와 and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연합된 국가들이 to forget all past 과거를 다 잊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조항들 땅은 어디까지이고 그 이후에 두 나라는 어떻게 이제 관계를 설정하고 하는 그런 조약의 내용들을 냅니다. To forget all past 과거를 다 잊고 misunderstandings and differences 오해들과 차이들을 다 잊기로 하고 unhappily interrupted, good correspondence, 좋은 관계를 방해했던 모든 것을 다 잊고 그리고 우월을 손상시켰던 것도 잊고 다시 wish to restore, 다시 복귀하기로 하고 하면서 이게 서로 서문이에요. 파리 조약의 서문. 그래서 조지 3세 국왕하고 우리 쉽게 해서 이 말이죠. 우리 미국 13개주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가 탄생합니다. 누구의 이름 아래? 거룩하고 신성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탄생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탄생되게 된 거죠. 파리 조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위 그 신성한 권위가 부여되는 거죠. 왕하고는 다른 거죠. 왕이야 뭐 교황의 이름으로 왕이 선택될 수는 있겠지만 국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선택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자유를 상징하는 여신과 그 손에 성경책을 듣고 자유가 이제 의인화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차들을 보면은 이제 서부로 달려가는 이주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광활하게 미국이 먼저 영국에 의해 독립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 지나서는 루이지애나라는 거대한 주를 얻게 되면서 이제 미국민들은 서부를 개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 손에 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이지만 단순한 기독교 국가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그런데 이거를 이제 manifest destiny라고 부르는데요. 영어에서 manifest destiny. 저는 이 단어를 참 그 의미가 참 대단한 단어 같아요. destiny는 운명이거든요. manifest는 나타나다, 확장되다, 발현하다 라는 뜻이에요. 운명인데 어떤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인가? 사라질 운명인가?
아니면은 감소할 운명인가? 그게 아니고 manifest destiny. 반드시 확장될 운명, 나타날 운명, 발현될 운명, 성공할 운명. 이것을 믿고 서부로 간 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1620년에 왔던 메이플라워의 꿈이 새로운 땅을 얻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곳을 상황 봐가지고 대처해 나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뭐를 갖고 떠납니까? 데스티니, 운명이죠. 어떤 운명이죠? 발현의 운명. 반드시 우리는 발현된 매니페스트, 나타나고 성공할 운명이다. 근데 이건 자신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이 실제로 미국을 탄생시켰고, 그 독립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서부 개척을 할 때도 이러한 마음에 의해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개척정신, 미국을 그렇게 얘기할 때 개척정신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결론입니다만, 근데 그 개척정신은 내가 가서 열심히 해봐야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개척정신 그럴 때 아무도 안 간 곳에 가서 혼자서 열심히 한다는 정신을 얘기하는데, 미국에서의 개척정신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Manifest Destiny를 믿는 겁니다. 개척을 하는 과정에 나는 반드시 발현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확장될 것이다. 이것을 계약 안에서 믿은 거라는 거죠. 계약 안에서. 나를 새 땅에 오게 하셨으니까 새 땅에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세우게 하실 것이다가 초기 국부들이 믿었다면, 이제 100년이 지나서 13개주가 독립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자유와 정의의 국가를, 하나님이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운명이다. 이 운명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왔고, 우리 선조들이 왔고, 이 운명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믿었다면, 이제 새로운 땅을 얻고 나서는 그 땅으로 가면서 그 땅에서의 우리의 성공도 manifest destiny, 반드시 나타나야 될 운명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개척정신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벤처 정신도 많이 이야기하고 도전 정신도 많이 하고 그러죠.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해라, 과감히. 근데 도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속에 들어있어야 돼. 내가 도전할 때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내 운명이 죽을 운명이 아니고 나를 통해 발현될 운명이에요. 나를 통해 반드시 확장되는 거고, 나를 통해 성공이라는 것은 나타날 운명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할 뿐 아니라, 이 믿음은 그런 계약이 나하고 창조주 사이에 맺어져 있다. 이것이 확 휩쓸었어요. 그렇다면 이 운명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당신은 그러한 운명이라고 누군가는 설교해 줘야 되겠죠. 또 그러한 운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또 필요하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해서는 안 되고, 신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를 하겠죠. 이제는 저 광활하게 퍼진 서부에 누군가 막 말을 타고 다니면서 발현될 운명과 새로운 신앙, 새로 태어나는 신앙과 새롭게 세워질 미래에 대해서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죠. 가장 많은 그룹들이 100년 전에는 와서 실패했으나 나중엔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존 웨슬리의 제자들에 의해서, 수백 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서부가 이 Manifest Destiny라는 것을 메시지로 갖게 됩니다. 이제 그 미국의 지도자들부터 그거를 사실 진짜로 믿었었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패배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욕심이 발현된 운명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욕심이 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봉사와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가 반드시 나타나는 운명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무언가 바꾸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의 국가도 탄생했듯, 하나의 국가를 탄생했다면 왜 하나의 인간을 탄생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미국사를 보면서
저러한 마음을 실제로 제 마음 안에 많이 갖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순례자들, 필그림들이 처음 그 공동체를 세웠을 땐 저 역시 저의 어떤 새로운 출발들을 보면서 그렇게 적용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희생에도 굳은 인내로 마침내 버티자.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굳은 인내로 버텨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든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버티는 것 이상으로 언약과 계약이 우리가 맺어진 인생이라. 하나님 반드시 언약이라는 거 지속성을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다 그러면 하나님 무지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뜬다는 거예요. 보호가 지속적으로 뜬다는 거고,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편치한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혼자 세운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세워진 거니까 절대 쇠할 수 없는 언약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발현될 운명이라는 거. 저거는 미국 국가로서도 한번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적인 발현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지적이고 양심적인 발현이 전 세계에 한번 퍼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무언가 성숙한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외적인 발현이 오늘 보았다면, 그러면 정말 세계를 울리는 내적인 그 양심의 발현, 그것이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저의 강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는 우리 삶 자체가 발현되고 확장되고 표현되고, 그리고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선물될 운명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개척정신이라는 거예요. 섭으로 갈 때는 전부 다 그 생각을 갖고 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도 그 운명을 갖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